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1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4차 대유행 진입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서울인 거리두기 4단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염 경로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서 군경 투입과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를 지시하고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잠시 뒤 만나 야권 통합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오는 11일 예비 경선 컷오프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이상 늘어나는 등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1년 전에 비해 4.8배 증가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을 전시할 미술관이 서울 용산이나 송현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에서 특별 공개전도 개막합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 서울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충청 이남에는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북 남부에 시간당 50에서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하루 확진자 다시 1,200명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30 젊은층 확산세 증가와 델타 변이 확산 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서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첫째,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 경,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 둘째,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할 것. 셋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 넷째,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 다섯째,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 방역 강화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2명입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예, 최근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결국 1,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군요.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400명 넘게 늘었는데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또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지난 1월 4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보통 확진자가 감소하던 패턴을 보이던 이번 주 초반 700명대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았는데 주 중반으로 접어들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168명, 해외 유입이 4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환자가 990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의 84.8%입니다.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입니다. 수도권에서 900명대 환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최근 일주간 발생한 수도권 확진자를 봐도 하루 평균 636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3단계 범위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부산이 33명, 대전이 29명, 제주가 18명, 충남 16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44명 중 2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155명입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는 3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1,54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30.1%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6만 2천여 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546만여 명, 전 국민의 10.6%입니다. 네, 오늘 중대본 회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언급됐습니까? 네, 오늘 중대본 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했는데요. 김 총리는 다시 한번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면 3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경우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방역 대응이 풀리는 것으로 오인된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20, 30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이들의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경우 보건소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하나씩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구에 한 사람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백신 수합으로 확보된 백신 물량을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젊은 층이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직장의 재택근무 확대와 공공기관의 회식이나 모임 자제 같은 대책도 나왔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약 100개 팀을 꾸려 방역수칙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과 손실보상 같은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전파 원인을 제공하면 구상권 청구 같은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2, 3일 더 지켜보다가 이번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에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집단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수도권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48명 감염이 발생했고 주점, 직장, 학원, 학교 할 것 없이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지금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나가 있는 이 백화점발 집단 감염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현대백화점 앞은 아주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임시 휴점을 안내하는 이 현수막만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4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직원과 지인, 가족 등 어제 하루에만 33명이 감염되며 현재까지 48명이 누적 감염됐습니다. 백화점은 오늘과 내일 임시 휴점을 결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직원 일부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출근했고 탈의실 등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화점과 가까운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구 술집을 다녀간 원어민 강사들로 어학원에 퍼진 집단 감염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314명까지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도 이틀 전 학생 2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계속해서 감염이 추가되며 41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과 관련해선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성동구 학원 관련 확진은 수강생들을 포함해 누적 14명이 됐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공사 현장과 노원구 직장을 잇는 집단 감염으로는 지금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접촉이 이뤄진 데다 밀폐된 환경 탓에 감염이 번진 거로 추정됩니다. 네, 거리두기는 지금의 체제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는데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해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부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내야 할 가게 임대료와 또 직원들 임금 걱정이 눈앞이 가린다는 건데요. 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되 인원 제한이라도 조금 풀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반면 일시적으로 방역을 강화해 심각한 확산세를 빨리 잡는 게 더 낫다는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괜히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까 방역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방역 의식을 느슨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 밖 상황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에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이처럼 대전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예. 자, 대전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거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된 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서구 노래방 관련 집단 감염입니다. 최초 감염자인 노래방 종사자의 검체를 질병관리청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41명이 연쇄 감염됐는데요. 대전에서 해외 입국자 말고 지역 감염 사례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대전 유성구 교회와 관련해서도 세종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2명이 됐습니다. 대전 체육중고등학교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학생과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6명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해온 데다 가족과 접촉이 생긴 만큼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도 11명이나 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확진자 규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어제 대전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매일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 수는 25.1명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준인 3일 연속 주평균 15명을 오래전에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오늘 오전 각 구청과 협의했는데요.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 확대와 백신 접종자들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거리두기 상향으로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방역수칙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예, 자, 신병이 입소하고 나면 진단 검사를 하고 2주 격리도 거치는데요. 지금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영 후 2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또 2주 의무 격리까지 거친 뒤에 정상 훈련을 받은 훈련병에게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같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3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2명은 또 다른 1명은 다른 부대 훈련병으로 입영 후에 가족이 확진돼서 1인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선 접촉자들은 훈련소 외부 시설로 이동 조치하고 또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여 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200여 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확진자가 37명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하루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단일 부대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군에서는 우선 백신 접종을 끝낸 장병들의 집단 감염이 아니란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보고 있지만 훈련소 내의 방역 지침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지적으로 방역 수칙을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무더기 확진에 더해서 경기 성남의 공군 병사는 전역 전 휴가 중에 또 동두천 육군부대 병사 1명은 부대 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뒤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용산의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 1명도 증상 발현 후에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하루 군 전체 확진자는 40명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는 1,07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이 가운데 61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완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까지 1차 접종자의 53.8%에 달하는 30세 미만 장병 21만 2,389명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내세워 민생 행보에 첫발을 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갖습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가운데 먼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에선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회동 곧 만나는데 이 공식 회동으로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한 행사에서 잠시 만난 것을 빼면 두 사람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잠시 뒤에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곁들인 회동이 시작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을 공통분모로 입당과 합당이란 선택지를 받아든 만큼 야권 통합 문제가 화두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또 야권 단일 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잠시 뒤 회동이 열리는 대로 계속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2일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경선 행보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지지 모임 희망오른 포럼을 출범하며 가장 먼저 새 결집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인식과 달리 원 지사가 비전을 잘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설에 대해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 또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을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는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여러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8월 말쯤 자신의 개혁 청사진인 미래비전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방에 머물며 대선 출마를 고심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의 병환이 악화되면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조만간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과 만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는 11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예비경선 3차 TV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며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군 역할을 하는 듯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이번엔 바지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를 촉구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입을 거론하면서 지도자의 언어의 품격이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저격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겨냥한 견제도 치열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이 지사를 김빠진 사이다로 비유하자 이 지사는 상대를 공격하려면 사실에 근거하라고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1위 후보로서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든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주자들이 저마다 대표 공약을 소개하는 정책 언팩쇼가 예정돼 있는데 부동산 분야를 비롯해 정책 화두를 놓고도 후보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이 재난지원금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예,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 기준에서 하위 83에서 84%로 소폭 올리기로 한 건데요.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필 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작은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맞벌이 부부나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 문제가 논의될 텐데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예산을 짤 때 정부안을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면서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의총에선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을 텐데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경안 심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야권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민의힘과 합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연대 움직임에 나설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 조율도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지체됐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지은 다음엔 처음 와봤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죠? 예. 앉으시죠. 네.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탈원전 예. 그 행사하고 그 주한규 교수 그 면담이 오래전부터 좀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는 거하고 예. 네. 어제 만나신 그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형 원전 프로젝트를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과 달라서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재단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연구비를 대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부 정책과 네. 이렇게 다르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옳겠다고 생각해서 네. 거의 제 사비를 털어서 연구비 대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정권에는 네. 이게 다시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책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랬습니다. 네. 저게 SMR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그 핵 항모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데 이제 쓰이던 거를 네. 이제 그 민간 부문으로 이제 좀 그 전용이 잘 되면은 핵 폐기물 문제라든가 또 안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더 지금도 상당히 안전합니다만은 더 안전한 그런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송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저 사실 이 자리가 저희 대선 캠프가 있던 곳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중심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이 아니고 네, 옛날 그렇습니다. 건물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오면서 여기, 그 당시 초심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만나 뵈면서 지금 제 초심을 간직하고 네. 계신 상황에서 뭐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여튼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그 말씀을. 네, 그럼 이제 편하게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네.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올리는 건 이게 옛날 그런 공평 빌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십니다. 공평 빌딩 여기 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예. 제가 오다 보니까 2002년도에 1년간 그 변호사 했던 네, 윤석열 안철수 두 야권 대선 주자의 회동 장면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두 발언 격이었고 이 점심 식사를 겸한 회동이니만큼 식사가 끝난 뒤에야 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2조 원을 넘겼는데 1분기 부진했던 반도체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결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인데 자세한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기 전에 증권시장이 전망한 것보다 10%가량 높은 깜짝 실적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의 대폭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94%,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며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지난 1분기 부진했던 실적을 털어내고 7조 원에서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 수요가 지속하며 PC용 반도체와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가 여전히 많아 삼성의 주력 제품인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 미국 텍사스주의 기습 한파로 가동을 멈췄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다시 정상 운영되면서 1분기 손실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TV와 가전 등도 신모델 판매 본격화 등으로 고루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지속적인 주요 부품 공급 부족과 인도와 베트남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와 생산 차질 영향 등으로 판매량과 매출이 주춤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사의를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날 사직의변에서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서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숙 특별검사가 오늘 사의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중 경상수지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비해서 4.8배 증가한 겁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26억 1천만 달러에서 63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됐고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운송 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 동월 6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6천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5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6% 증가한 507억 5천만 달러,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1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남해안 주변에 장대비를 퍼부었던 장마전선이 오늘은 충청과 경북 지역으로 북상했습니다. 이 전북과 충북, 경북 일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범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도 많은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걸어가는 행인분들도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40분 전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빗줄기가 제법 굵어진 모습입니다. 도로에 물도 조금씩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대구에 내린 비는 모두 25mm가 조금 넘습니다. 대구와 가까운 구미와 칠곡에는 70mm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제까지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남 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에서는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을 덮쳐 80대 할머니가 숨졌고 대남에서는 주택이 침수되면서 60대 후반 여성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장흥에서는 70대 남성이 농경지 침수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실종돼 밤 11시 반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 이외에도 농경지 침수나 항공기 결항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북과 충청,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곳 대구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우특보가 내린 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등 안전사고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4월 국가에 기증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소장품을 전시할 후보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 또는 송현동이 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전국 4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 용산 또는 송현동이 후보지로 검토된 것 어떤 이유입니까? 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가칭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별도의 기증관 건립이 필요하며 용산과 송현동이 최적지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은 국립중앙박물관 옆 문체부 소유 부지이고 송현동은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부지입니다. 문체부는 두 곳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기반 시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인근에 있어 서로 상승 효과를 기대할 만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2028년쯤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김영나 위원장은 송현동이 접근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술계에서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장자의 수집 철학과 융복합적 새로운 미술관의 패러다임을 개척하기 위해 이건희 기증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4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서울로 입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황희 장관은 국민문화향유권을 가장 큰 원칙으로 검토했으며 앞으로 국립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문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1년에 3번 이상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 전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이건희 기증품 관련 전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공개전을 동시에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에는 리움과 지역미술관과 연계해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고
하반기에는 미국과 스페인, 영국 주요 미술관과 교류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이용자 및 그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주점과 클럽을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1,200명대까지 올라가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박한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치권의 대선 관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각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특히 활동량이 많고 백신을 안 맞은 젊은 층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정부가 오늘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제를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한 며칠 이제 상황을 보고 바로 이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조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부겸 총리께서 긴급하게 이제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브리핑도 드렸고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는 일주일 정도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네. 지금 갑자기 이제 평상 700명대 쭉 한 3, 4일 5일 정도 오다가 이제 500명이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2, 3일 정도 좀 추이를 보고 더 강력한 방역 수칙 또 검토 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방역 수칙이 좀 이완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들은 없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고무줄처럼 막 늘었다 줄었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께서 엄청난 지금 피로도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이 관건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조달되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도 수도권의 방역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도 내렸는데요. 정부의 조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죠. 그래서 비교적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국민의 참여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 고통이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을 하셔서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 20대가 4.1명이에요. 10만 명당 20대에서 4.1명이 감염되고 있는 것이고 30대가 2.7명이에요. 30대가 그거 좀 내려오고 있고요. 또 40대에서는 2.6명, 50대에서 2.2명, 60대 이상 가면 1.3명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는 비교적 아주 적게 나타나는 거고 20, 30대에서는 이게 높게 나타나잖아요. 접종을 못한 거예요. 이 백신이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
국민이 못하는 걸 정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던 것들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좀 더 20, 30대가 좀 더 그래도 이 방역 수칙을 좀 더 따라주시고 어쨌든 이 국민들 불편하시지만 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협조를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국민들 협조가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고요. 자, 방역수칙 위반하면 앞으로는 무관여 원칙 적용한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방역을 생각하면 영업 제한은 불가피한데 자, 그런 반면에 그럼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2시에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제5차 재난지원금 이제 논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네. 전체 이제 추경 규모가 이제 33조 원 규모로 정부에서 그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23일까지 저희들은 시간이 좀 급박하긴 하지만 23일까지 33조 원 꼼꼼하게 잘 심사를 해서 예.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부의 이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손실 보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소상공인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이 5차 재난지원금 좀 제대로 좀 해가지고 이분들께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실보상법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이 안 되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킨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고 저희가 중소기업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했는데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이 이미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보다 손실보상이 더 적은 금액의 손실보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전체 행정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보신 전체 소상공인의 81% 정도, 한 65만 명이 소급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야당 의원님들도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법이 공포되는 순간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전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것을 좀 요청을 했어요. 안 주셨어요. 저희가 못 봤어요. 아니 같이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최승재 우리 위원장이 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 협조하면서 영업에 대해서 피해봤었던 과거 부분을 소급해주자라고 하는 걸 지금 정부가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했다 그러는데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영업이 제한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손실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이걸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추후에라도 주면 됩니다. 그 사이에 필요하면 대출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일종 의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야당 의원님들하고 여당 의원님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봤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더니 이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의 81.7% 가까이가 소급 적용을 했을 때 제외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68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소급 적용을 하면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반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은 기존에 재난지원금 준 거는 준 것대로 하고 별도로 또 주자.
뭐 이렇게 또 논의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명확하게 야당 의원님들께도 공개됐다는 말씀을 전재수 분명히 의원님,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이 법은 통과가 됐고요. 자,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면 소득 하위 80% 정도로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걸 조금 올려보자,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내려서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오늘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의원총회를 이전에는 그냥 막 통으로 한 세션으로 그냥 끝냈는데 이번에는 세 세션 정도로 나눠가지고 전문가분들 발제도 좀 받고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모적 논쟁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넘어와 있는 예산안에 따르자면은 전체 지금 이제 80% 국민들에게 선별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만 원씩 전체 10조 3천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10조 3천억.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위 20% 카드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1조 1천억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행정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4대 사회보험 보장비, 그다음에 서버도 더 깔아야 되거든요. 선별 지급을 하려면은 대상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 등등 다 하면은 사실은 전 국민한테 다 주게 되면은 12조 9천억이거든요. 행정비용을 그렇습니다. 생각했을 때 행정비용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 않다. 상위 예. 20%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합하면 사실은 전체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드리더라도 12조 9천억인데 이 논쟁에 실익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익 없는 이 소모적 논쟁을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재부가요. 보편 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돌려드리죠. 그다음에 하위 10%에는 또 10만 원씩 더 얹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인데 이 보편 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기재부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사실은 전 국민 지급인데 선별 지급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전 문제가 국민 있습니다. 지급으로 오늘 다시 결론이 날 수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지급 보편 지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아주 포퓰리즘의 표 구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전 국민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때 일로 봤었을 때 소비 환기 몇 %가 됐습니까? 0.36인가?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소비를 유발시킨 게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미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대기업 다니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잘 받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피해가 없는 계층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계층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히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합리적이신 우리 전 의원님이 의총 같은 거 할 때 좀 관철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작동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을 한 거 보면 아니습니까? 이 선별 지급을 하는 대상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 추려내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178개 건보공단 지사별로 각 2명씩 본부하고 6개 지원본부에 16명씩 해가지고 372명의 상담 인력 배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보험료 조회 서비스가 원래 평상시에는 실시간 접속자가 보통 한 1000명 수준인데 이거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기에는 한 7,000명 정도로 서버 접속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버도 확충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 인력, 전산 인프라도 구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실익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어느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가 그 대상자를 추려내는데 사실은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소모적 논쟁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하고 제 이야기하고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옛날에 아동수당을 줄 때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비용 지금 현재 전 이 궤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요. 전산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자꾸 꾸려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전산에 정부에 말이지요. 소득세에 대한 거, 원천징수하고 있는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전산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DB 같은 경우 나오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행정비용으로 얘기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기준은 정확하게 정해야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비용도 별로 안 들 텐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일자리 늘리자고도 이 정부 계속 하는데 그럼 늘리십시오. 오히려 그런 거 왜 못 늘립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국가의 원칙이 더 중요하지 비용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뭐 전체를 다 주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100원, 200원 차이로요. 국세청에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고 있는 모든 징수에 대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도 다 자산 DB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야의 의견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당정 간에도 지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또 여기에 대한 대응, 이게 내년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해서 어제 3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제도 반 이재명 전선이 구축된 가운데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 전원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아침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 동그라미를.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고 기본주택, 평생주택 도입해라고 지시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다.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에 28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130만 호는 공공이고 150만 호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해서요. 인천공항으로 그 공항 기능은 통합하고 그곳에 여의도 10배 가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 시티 20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 택지를 그대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안착이 되게 해야 되고요. 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어서 그 높아진 보유세를 가지고 청년주택,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모든 후보들이 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그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은 시장에 풀겠다. 이게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아파트를 쟁여놓고 놀리다가 가격이 올리면 시장에 풀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제 감당이 못할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정부미냐, 자, 이런 윤희숙 의원의 비판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자, 여당의 대선 후보들 공약을 좀 살펴보면 추미애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자, 그리고 신규 공급을 후순위로 밀어서 가격을 정상화시키자. 이재명 후보는 비필수, 그러니까 필수가 아닌 부동산에는 과세를 좀 징벌적으로 하자, 이런 공약을 내놨고요. 정세균 후보는 공급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 60세 이상 저소득층 1가구에게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다가 20만 원을 공급하자. 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일단 공급에 방점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가지신 분들이 더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인 파악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뼈아픈 곳이 이제 부동산 예.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객관적 환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2,000조 원이 넘는 달러를 막 찍어냈던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넘치는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를 들면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주식도 그러고 원자재도 그러고 세상 전체에 오르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선 주자 8분들이 여러 가지 각가지 자신들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가지 틀을 벗어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공급을 늘리겠다. 네. 두 번째는 실수요자 청년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이 실수요자를 두툼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기 세력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라든지 또는 금융적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예. 이 3가지 틀에서 어디에 첫 번째를 중요시하냐, 세 번째를 중요시하냐 따라서 이분들의 정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패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원래는 2023년 말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쭉 예상들을 해봤는데 올해 안에 금리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고 이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먹힐 수 있는 객관적 환경까지 조성이 돼 간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긴 했지만 그러한 회초리를 맞고 시장이 좀 정상화되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정말 이념에 포로가 돼 있다. 양도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종부세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값 잡았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계속 다른 후보들이 또 땅에 대한 토지세를 올려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해봐가지고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게 문제는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곳에 공급의 문제가 있어요.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세균 그 후보가 비교적 그래도 가장 시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영진 후보 같은 경우 공급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엔 공감을 하지만 인천공항이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대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호환적 기능하고 있는 이 공항을 갖다 아파트로 지어놓으면 인천공항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저는 이런 그냥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이 여당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김포공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포공항을 없애지 않더라도요. 활주로 길이 중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착륙을 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한 3,4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포공항에 기본적으로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불가능하고요.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공항은 중국의 푸동공항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이미 대체공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항을 중국의 푸동과 일본의 간사이공항으로 대체공항을 지정해 놓은 게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가덕도 공항을 활주로 길이 3,500m 이상으로 해서 인천공항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공항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하나의 명분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 의원님, 인천공항이 짓기 전에 747 같은 대형 점보기가 다 김포공항에서 떴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체공항은 이미 중국하고 일본의 대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커버할 수 있는 이 국민의 50% 가까운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또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형 기종이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공약이 나왔다는 정도로 가고요.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 막론하고 누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야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숙고를 끝내고 조만간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것이다. 이게 측근에서도 나왔고 아마 본인도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당까지 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저 개인적으로 듣는 것도 곧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입당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4.7 재보선을 하면서 봤고요. 또 야당이 비교적 세대 확장, 중도의 확장, 지역의 확장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집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편하시다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제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정기관의 장을 지냈던 두 분이 이제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사실은. 예. 이게 아마 윤석열 총장께서 뭐 원전 수사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앞으로도 뭐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명분을 갖다 붙일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권력기관의 수장들께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감사원과 검찰 조직을 이것은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관료 조직의 커다란 이게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료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나라에도 도움되지 않고 국민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참 아쉽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지지율 빠지지 않는 이상은 최재형 위원장이 가져갈 지지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먼저 정치를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하면 달랑 2% 나오는 겁니다. 언론이 그렇게 많이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게 띄워주고 그렇게 보도해주고 했는데도 지지율 달랑 2% 나와요. 그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의 모아이모토 게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주자를 키우지 못해 놓으니까 자꾸만 그냥 이 다른 정부에서 권력기관 수장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후보로 만들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부 주자를 육성하고 키우는 것이 나중에 큰 낭패 보지 않는 지름길이다. 가혹하지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오늘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했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스스로 이 주자를 키웠고 또 공정과 정의를 지키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허물은 게 또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또 나오는 건데 또 이걸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오는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잘 키워주셨는데 저희가 대릴 사이로 잘 모셔다가 뭐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지지율은 또 그 차후에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의 이미지가 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처음 만남을 가진 상황인데요. 자, 두 사람 다 좀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합당 문제가 걸려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앞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을 어떻게 할지 오늘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의사 결정들을 두 분이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얘기를 해도 의사 결정에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윤 수 총장 없다. 국민의힘에 참여하느냐, 입당을 하느냐고요.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장 나갈 때 대권에 출마를 안 하겠다. 그리고 더 큰 2번을 만들면서 합당을 하겠다고 본인께서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예. 대국민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당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갈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 재보선을 보면서 또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검증의 이 틀에서 당의 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별개의 문제지 단지 이 두 정치 지도자가 아마 뉴스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러기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것 같다. 결론을 어떻게 뭐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두 분이 만나서 국민의힘 입당이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 말고 제3지대에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연대를 먼저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3지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예. 윤석열 총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반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제3지대에서 뭔가 좀 당을 꾸리고 뭔가 세력을 좀 결집을 시키려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죠. 정치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결핍돼 있는 거고, 네. 더더구나 이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분은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아우르는 후보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지금 지금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합당을 문제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고 사심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죠. 윤석열 총장도요, 검찰총장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 검찰총장이 이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모가 국가 돈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심이 많은 거죠. 사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가 양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 보수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습니다. 이 정당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보수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랫폼 정당이 얹혀가지 않고서는 제3지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부 경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대표까지 나설 필요 없이 하태경 후보 수준에서 아마 제압이 될 것 같은데 그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 모두 오늘 두 분 만남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고 국민의힘 주자 얘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출범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눈에 띄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자, 원희룡 국민의힘 자체 후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주자들의 앞으로 약진 가능성. 그러면요. 저희 당의 모든 후보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각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축하의 의미지요. 또 그 중에는 지지하는 분도 있고 누구를 지지한다. 저희 당에는 계보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통상 민주당도 비슷하겠지만 아마 새로운 출발을 또 대권의 출정식 같은 데에 가서 전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또 힘을 좀 보태드리고 이런 역할로 봐야지 그게 어디 뭐 줄을 서가지고 그 계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까 거기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뵙고 왔는데 거기뿐만 아니고요. 다른 데도 가십니다. 그렇죠. 모든 후보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오늘 이게 첫 행사라서 여기에 참석하신 것일 뿐이다. 다른 그렇습니다. 후보들 다른 데도, 행사에도 참석할 다른 데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만날 듯 안 만날 듯 계속 뭐 만난다는 얘기가 전해졌다가 안 만난다 얘기하다가 오늘은 아직은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자 지금 처가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어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2003년 일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검에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런 사안인데 이걸 뒤집고 지금 대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것과 별개로 예를 들면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22억을 편취한 것도 사실은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다른 동업자들은 전부 깜빵 다 가고 자기 장모 혼자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 있으면서 혹여 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또는 동료 검사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또는 뒷배 노릇을 해준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검사분들에게 이제 징계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형사적으로 공소시효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에서 또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장모 구속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이건 말고도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윤 전 총장이 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좀 개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처가 리스크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 부분은 말이지요. 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었을 때 다 조사했던 거예요. 문제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감찰해서 조사를 요청했었을 때도 문제 없다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시절에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9년도 7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거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이거를 또 한다? 국민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대선 끝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공정하고 또 DJ 때도 비자금을 조사했었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대선 기간에 하지 못하도록 그걸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봤지만 김대엽 병풍 사건 그리고 최규선 20만 불 사건 최근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생태 땅 사건 같은 경우에서 보듯이 그러면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하는 게 저 국민적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넘쳐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오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공군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에 대해서 보완 수사 권고나 불기소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된 겁니까? 네, 회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주요 국방 현안이었으며 또 하나는 군대 내 성폭력과 부실급식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직접 참석했으며 각 군 본부와 전방 군단 등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회의 직전에 터진 장군 성추행 사건까지 일어나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는데요.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성폭력 사건과 장병 인권,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서 장관은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장성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같이 말하며 관련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관이 지휘관 회의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이 장성 성추행 사건이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저녁 늦게 보도 자료를 낼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군의 수사가 한창인 시기에 장군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서 장관의 지휘관 성인지 감수성 언급은 군내 성폭력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육군 A 준장은 지난주에 회식 뒤에 2차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접수 신고를 받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즉각 수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 회의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예방과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초동 수사가 미흡하며 위계적인 군 조직 문화로 인해서 군 내부에 성 관련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체로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비행단 관련자들에 대한 민간 수사심의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군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해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운영 통제실장, 레이더 정비반장 등 4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혹은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가 보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단이 직권 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입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4명 전원에 대해 기소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민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심의는 다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불기소 의견을 낸 간부 2명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단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의 운영 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지휘관 회의에서 부실급식 대응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최근 공개한 급식 시스템 대응 체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군 급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국방부가 전했는데요. 학교 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군도 농축 수협 공급자 위주의 군 급식 시스템을 직영 체제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먼저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병사식당부터 민간에 위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25일 발표 기준 1,240명 확진 뒤 최대 규모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은 1,168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9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4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더 늘어 국내 사망자 누적은 2,033명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감염 소강 상태를 보였던 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3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병 1명이 입영 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고 이후 접종자 대상
이 진단 검사에서 3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측은 밀접 접촉자를 외부 시설로 이동시킨 뒤 훈련병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미추홀구의 초등학교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주초등학교와 관련해 3,765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오늘 오전 9시 현재 1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주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학생 36명, 가족 4명, 교사 1명, 외부 강사 1명 등 모두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 3일 뒤에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젊은 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에서 이행력이 확보되도록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 숙박업소 등을 통해서 집합적인 음주 등의 모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흘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도권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4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보는 지금 상황 어떤지 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어느 측면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급증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 30대 위주 그리고 높은 수도권 비중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소규모 산발 감염 이런 부분 될 수 있는데 자 교수님 보기에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측면일까요? 네, 첫 번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거세다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30% 정도 되는 시점에서도 이 정도 확산 속도가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역의 정책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대안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더 보도록 하고 자 지금 이 정도면 제가 처음에 멘트로 얘기했지만 4차 대유행 현실화했다 이렇게 보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5번째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3번의 위기가 있었고 올해도 2번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있었는데 그 유행 추세마다 유행을 주도하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총 5번째 바뀌고 있고요.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까지의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려가 되는 부분에 하나씩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 확진자 급증은 아무래도 활동량도 많고 또 백신도 맞은 비율을 보면 이제 덜 맞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해법은 활동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백신을 빨리 맞게 하거나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3분기 때 50대부터 예방접종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18세에서 49세에게도 문호를 먼저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랑 또 효과가 있을지 두 부분. 네, 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감염을 막아줘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점점 달성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접종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은 좀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백신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있거든요. 예.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린다고 하시더라도 사망하지 않게 되시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한다라면 그런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만약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바꿔서 젊은 연령층부터 접종을 한다라면 확보한 백신의 물량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산 방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바닷물에 물 탄 것처럼 확산 방지로는 효과가 없고 사망 예방에 있어서도 의미가 없는 그런 두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략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연령층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자체를 이제 많은 사람이 안 걸리게 하기는 뭐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좀 쉽지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중증으로 이어지고 뭐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낮추자. 그러기 위해서는 50대 같은 좀 나이가 많아서 아무래도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령층부터 맞추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우리가 꿈꾸는 종식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고위험군이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이 누군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접종이 이루어진 60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연령을 내려서 50세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중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자 백신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요. 오늘 이스라엘발 화이자 백신 들어왔습니다. 이 70만 회분인데 이게 유효 기간이라고 하죠.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입니다. 뭐 문제 없을까요? 네, 백신의 유효 기간은 제조사가 보장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접종만 완료한다면 효과성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31일까지면 이게 최상의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걸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조금 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그 보관 조건이 보수적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기간 내 접종에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네. 자, 델타 변이가 지금 보면 뭐 6월 27일에서 7월 3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153명, 뭐 물론 해외 유입도 있긴 하지만 그 전주에 비해서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 계속 될 거라고 아까 뭐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증가세 그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변이 바이러스는 한 번 유입되면 전파 능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거든요. 네. 이런 우세종이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방역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관점으로 가야 되고 접종률을 높여서 어느 정도의 유행 통제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바라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역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수도권은 일주일 동안 현행 거리두기 유지하기로 했고 몇 가지 이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뭐 그래픽 내용 보면 그러니까 예방적인 진단 검사 젊은 층에 권고하고 또 선제 검사 중에 특히 뭐 20대와 30대 이용 빈도가 뭐 높은 곳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다 해서 항목 2번에 나와 있고요. 뭐 방역 수칙 강화가 3번에 나와 있고 또 단속도 뭐 열심히 하겠다. 이게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교수님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제 검사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무적인 검사 적용은 아니고요. 네, 이런 특별 대책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수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니까 방역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신호를 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지금 정책에서는 신호의 혼선이 조금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7월이 되면 대폭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과거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7월 달에 들어와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강화된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로 강력한 조치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자, 뭐 정부도 경제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 깊겠죠. 이런 현실적 부분 고려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좀 이런 조치는 추가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의 방역의 관점을 당장의 유행을 통제하는 것과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고요. 당장의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맞춰진 단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적용을 해서 수도권을 3단계로 유지를 하고 별도의 대책을 추가하는 형태가 현재 유행을 통제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각자의 노력과 함께 정말 빠른 백신 접종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한강, 둔치 등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 층이 여전히 많았는데요. 김예린 기자가 시행 첫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에 들어가는 밤 10시. 한강공원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강가에 가까운 자리는 2m 이상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스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선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 11곳을 비롯해 경의선 숲길과 서울숲, 청계천 등 25개 주요 공원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에 나섰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후로는 공원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만취한 사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벗어! 빨리 오라! 또 술이 아닌 음식물은 금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맥주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요? 네네네. 사실은 10시라고 해서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했어요. 음식은 괜찮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뭐 취식하시는 건 괜찮은데. 수도권 2030 젊은 층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내려진 조치라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이게 유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이제 음주를 단속하면서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가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봐. 너무 경직되고 너무.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금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 곳곳에 기동대를 투입해 불법 유흥시설 영업 등을 막기 위한 심야 순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가락동의 한 먹자골목에서 경찰이 팀을 꾸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경찰이 유흥시설 불법 영업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를 투입한 겁니다. 경찰은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서울 곳곳에서 유흥가를 돌면서 불법 유흥시설 단속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남과 송파 등 서울 4개 지역에 기동대 4개 중대 26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가게에서 밤 10시를 지나서도 영업을 이어가는 건 아닌지도 함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밖에서 볼 때 손님들 드시는 줄 알고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고. 최근 서울 마포구 홍대 술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찰 활동을 강화하면 경각심이 높아져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범죄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 지자체,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특별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 단속 기간 첫 이틀인 지난 주말에만 32건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0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 불법 집회 개최와 관련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양 위원장을 불러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노동절 집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회별 인원 준수와 소형 무대 사용 등 집회 제한 사항을 민주노총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점 등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박영수 특검, 지금 국정농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지금 4년 넘게 특별검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별검사에 임명된 지 4년 7개월 만인데요. 박 특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이 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양재식 이용복 특별검사부 2명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특별검사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별검사 자리가 비었을 때 특별검사부가 재판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별검사에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앞서 박 특검이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진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차량은 시승 권유를 받아 며칠 모고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 역시 김 씨에게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현재 박 특검팀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상고심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개최국인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일 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간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 갈등이 풀리는 성과도 있으면 좋겠다는 우리 입장을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의향을 전달했다는 어제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는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이미 세계 질서의 지도 국가이니만큼 품격 있는 외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낮 12시부터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정권 교체 방안과 야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찬에 앞선 공개 발언에서 안철수 대표는 초심을 생각했다면서 그 당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말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의 대선배인 만큼 좋은 말씀을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설에 대해서 지금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 포럼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을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 갖췄다고 본다면서 비전을 잘 제시해 국민의힘 자체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당내 경선에서 1차로 서너 명 정도로 추려내는 컷오프가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서너 명 컷오프를 언급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10명 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속가내야 한다면서 컷오프를 진행하려면 조금 더 일찍 경선 일정을 시작해야 하고 윤석열 전 총장도 컷오프 전에는 입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집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지만 금융권의 고객 고르기가 심해지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네, 계속입니다. 네, 법정 금리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이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오늘부터 연 20%로 낮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 24%에서 4%포인트 내려가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지금까지는 이자로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 2천 명에게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이 새로운 법정 최고금리 그렇다면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대출부터 적용이 되고요. 다만 저축은행 카드사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 이자도 줄어듭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재계약을 통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대출자가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서민들 이자 부담이 줄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예, 이자 수익이 줄게 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로서는 돈을 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만기 연장 거절로 31만 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만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됩니다. 합법적인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마저 고객을 고르기에 나선다면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저신용 대출 난민은 31만 6천 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31만 6천 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 4년에 걸쳐서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관련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식적인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등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해서 대부업계 반응은 어떤지 또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도 들어볼까요? 예, 대부업계는 5에서 6%에 이르는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의 영업 한계선을 금리 24% 선으로 보고 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일치를 햇살론 1호로 개편해서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서 1조 6,927억 원을 불법으로 거래한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전상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국내로 보낸 뒤 매도한 금액 3천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행 수수료 이외에도 시세 차익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본부차관은 이번에 적발된 33명 가운데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 2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론 논란에 대해서 여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책으로 모든 사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폭력 2차 피해를 정의하고 가정폭력 상담 같은 여가부만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정책 효과가 부족한 것과 폐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가부 차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서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를 하고 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서울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장마전선이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장마전선이 조금 더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린 곳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여전히 남부지방에 걸쳐져 있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밀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에 이어서 전남 서부와 경남 등 남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제주가 31도 등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밤부터 남해상으로 물러난 뒤 주말 동안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고요.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소나기만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이 발령 중이니까요.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